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인 오늘 오전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연이은 탈당을 의식한 듯 통합 공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선 공천에서 중진 감점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4선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있습니다. 술렁이는 분위기를 어떻게 다독일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 을에 참여연대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출마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전문가 대 친명계 중진의 대결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빼돌린 수십억 원으로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즐겨왔던 전 재정관리팀장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서울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가운데 180명의 수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6배 수준인데 아동학대 피해를 우려해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대남 고강도 위협을 쏟아내고 신형 극초음속 고체연료 기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해상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8년 만에 북한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도 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한반도 근해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투입돼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이 이루어진 장소는 제주 남방 공해상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2척 등 모두 9척이 참가했습니다. 그동안은 대여섯 척 정도였던 과거 훈련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해 말 한미일 연합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했습니다. 길이 333m, 만재 배수량 10만 톤에 달하는 칼빈슨함은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 이번 훈련은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향상과 해양안보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미일 3국이 단연간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훈련 첫날 현장을 찾은 김명수 합참의장도 한미일 해상훈련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앞으로 훈련 계획에 따라 삼각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정부가 북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했는데 어떤 대상이 포함된 겁니까? 네, 정부는 오늘 북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 선박 반입에 관여한 선박들입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고 제재 대상이 된 개인, 기관과 거래하기 위해선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로 선박의 독자 제재를 제기한 건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무기, 금융거래,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해왔는데 이를 해상 분야까지 넓혀 제재 범위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한미 북핵 수석 대표 간 양자 협의와 한미일 3국 협의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남북 사이에 연일 날선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한은 제1 적대국이라고 밝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반민족적이라는 말로 맞받아쳤습니다. 그간 남북 간 상대에 대한 규정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180도 바뀌곤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30여 년 전 처음으로 화해와 협력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던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뒤틀린 건 불과 3년 뒤입니다. 실무 접촉 도중 북한 측이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도발적인 표현을 내놓은 건데요.
1년 뒤 우리 국방백서엔 북한군은 주적이란 표현이 처음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북한은 기록 영화 등을 통해 우리 민족 자주통일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방백서에 담겼던 주적 표현을 빼고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위협 정도로 표현 수위를 완화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유지됐던 평화 모드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깨졌습니다. 북한은 다시 적으로 규정되고 맙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며 또다시 180도 달라져 주권, 국토 등을 위협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췄는데요. 북한도 화답했습니다. 당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중에 미국과 남조선은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 적 개념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을 거듭 강조했죠. 김여정 부부장 또한 남조선은 우리의 불법 주적이라며 도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우리나라를 제1의 적대국이라며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북한은 반민족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엔 어떤 표현이 담길지 주목되는 한편 고조된 안보 위협 속에 잇따르는 무력 도발이 자칫 불가피한 대형 충돌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친분을 쌓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 구상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가 김정은과 브로맨스나 연애편지 교환을 되살리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면서 중국도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양국 간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3월 러시아 대선 이유가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접견실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먼저 도착합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성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초 이상 맞잡은 손과 표정으로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낮에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접견에 앞서 북러 외무장관은 석 달 만에 회담을 갖고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협의 이행과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Приходится, однак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политик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сателлитов по созданию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нюдь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одвижению в позитив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이렇게 자주 만나 동지적 유대를 두터이 하는 것은 오랜 친손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로 쌍무 관계가 두 나라 수뇌군들이 의도에 맞게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이날 외무장관 회담에는 조춘용 북한 노동당 비서와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조춘용 노동당 비서는 북한 재래식 포탄 생산을 책임지는 군수공업부장 출신으로 양국 간 추가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조율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이는데 올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이 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 바로 제3지대 성공 여부는 이 두 사람의 행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가칭 새로운 미래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의 이른바 낙준연대.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준석 위원장 오늘 아침 성공의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연대가 가능하려면 양보보다는 파격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게 가능해진다면 낙준연대보다 2명의 이씨, 리쌍 브라더스라는 좋은 명칭으로 유도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공의 조건을 뭐 어떻게 저는 이렇게 보시는 생각합니다. 거예요? 양보랑은 좀 개념이 다른데요. 파격일 겁니다. 파격?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께서는 지금 신당 추진하시면서 예. 나는 사심이 없다라는 말 계속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총선도 불출마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께서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신 분인데 예. 사심이 없으시면 왜 창당을 하시지?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그 낙준연대라는 표현은 좀 멸칭에 가깝다 보기 때문에. 아, 그거 안 쓰세요? 저는 뭐 근데 뭐 국민들이 이렇게 부르면 받아들여야죠. 근데 리쌍 브라더스라든지 2명의 이씨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좋은 명칭을 가지고 그걸 유도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리쌍 브라더스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뭐 다단오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한편 어제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이 신당의 상징색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주황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출범할 당시 썼던 그 당색과 같은 색인데요. 의아하죠. 안철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왜 하필 오렌지색인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뭐 그런 그 당의 색깔이라든지 또 9.15 미래 개혁 이런 핵심 개념들도 다 제가 했던 것들 아닙니까? 지금 그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뭐 저는 저작권 주장할 생각은 없고 잘 해나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저희가 오렌지 색깔을 했느냐? 그게 사실은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혁신을 하겠다. 그 뜻을 나타냈고요. 네. 그래서 왜 이 신당에서 같은 색깔을 선택을 했는지 예.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내달 초 창당 목표를 밝혔습니다. 신당 발기인이 3만 명을 넘은 가운데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발기인의 절반이 호남인 것 같다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호남의 민심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낙연에 대한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냐면 저는 어머니 마음이다 이렇게 봐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은 예. 자식이 무슨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지금 어디 심사서집을 나가겠다라고 말하면 어머니들이 그래라 열심히 해봐라 하는 어머니보다 말리는 어머니가 더 많아요. 아, 지금은 야, 예. 저 위험하지 않느냐. 아하. 집에 있어라. 예. 그렇게 이제 걱정해 주는데 막상 아들이 배낭 끓여가지고 운동학원 매고 이제 집을 나서면 음식 보따리 챙겨줍니다. 잘하라고 축복해 줍니다. 네. 우리가 만일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낙연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낙연이 바로 또 그 지역 사람이기도 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염려를 하고 하는 분이 많지만 네. 앞으로 2월 초에 가서 막상 창당 대회를 해서 당의 실체가 드러나고 기정사실화되면 그때는 호남 분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지지를 보여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피스 보름 만에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는데요. 복귀 일정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야권 분열이나 당내 통합 이슈보다는 현 정부 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방점이 더 찍혔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시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수도권 지역구를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서울 등 지역구에 경쟁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건데요. 한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구를 가져왔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계속하지 할 만큼 자질과 주권자 국민에 대한 태도가 심각하게 나쁜 분들도 개딸 전체주의와 야합하거나 운동권 인맥 하나뿐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기와 헌신으로 대우각성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4년 더 국회의원 할 겁니다. 우리가 서울의 동료 시민을 위해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 4개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를 깎을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아예 공천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당 당세 등을 고려해 구분한 건데 7명 정도가 고배를 마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교체는 하위 10%에 관해서는 우리 인원으로 보면은 7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다선 의원에 대한 이른바 페널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진은 기본 감산 15%에 권역별 조정지수 20%를 더해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를 깎도록 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경쟁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감사는 있어야지만 새로 신인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공천 부적격 항목에 추가하고 음주운전 관련 기준은 높였습니다. 인적 쇄신과 도덕성 강화를 통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건데 좀 더 일찍 닻을 올린 민주당도 공천 심사의 속도를 내긴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정한 전략 지역구의 숫자가 17곳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선 때 감산 비율이 높은 하위 20% 명단이 통보되면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할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기초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와 면면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건 경쟁이 없는 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전세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그 여론의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자 상환분만 포함할 예정입니다. 생일이나 명절 선물로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을 때가 많죠. 너무 많아서 또 몸에 받지 않아서 팔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금지 물품이라 집에 쌓아둘 때가 많았는데요. 이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고 한 번 구입한 제품은 개인이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통 질서를 고려해서 거래 횟수나 금액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없다는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개인 간 재판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 수준이 국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제품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불법 영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 효과를 거짓 과장 광고에서 판매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후 부작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합리적인 대안과 기준, 보안 장치를 마련한 후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해서 안전한 거래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시간 불도 나지 않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녀 여러 명이 소화기를 마구 뿌렸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하얀 분말을 뒤집어 쓰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을 잡고 보니 10대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남녀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빨간색 소화기를 들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소화액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하얀 분말이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신이 난 듯 서로 촬영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 마련된 소화기를 꺼내 마구 분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소화기 난동 이후 며칠이 지난 뒤에도 일부 차량에는 분말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피해 차량만 30여 대에 이릅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바로 가해자 4명을 잡았는데 모두 10대 촉법 소년들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해서 훈육이라도 단단히 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꼭 뭐 벌을 주라는 것보다는.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이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2주 동안 같은 아파트와 옆 단지에서도 또 다른 10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려 비슷한 피해 2건이 잇따랐습니다. 지구대가도 신고하라다 신고를 했죠. 나 솔직한 마음은 다시 못 그리게 하려고. 피해 보상 이런 건 관심 없고. 이들의 철없는 장난 때문에 아파트 미화원 10여 명은 30분 넘게 바닥과 벽면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세차비 등으로 많게는 한 대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보호자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공단 전 재정관리팀장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40대 남성, 비행기에 오릅니다.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현재 시간 13시 17분이고요. 확장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횡령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입국한 남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모 전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재작년 의료보험비 46억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횡령을 인정한 최 씨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46억 횡령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현지 생활은 어떠셨나요? 회사의 진심으로 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필리핀에서 최 씨는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도주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곳도 마닐라에 있는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관건은 이제 횡령한 건강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최 씨는 횡령 자금 대부분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확인한 후 최 씨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 결과 횡령 금액 46억 2천만 원 가운데 7억 2천만 원만 회수된 상태. 나머지 39억 원은 모두 가상화폐로 바꿨는데 회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했다면 계정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로 현금화했다면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자지갑을 생성해 저장했다면 암호키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도피처에서 보유재산 일부를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피의자 최 씨 협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자지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의 협조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서 다 압수한 상태로 그 부분 그 포렌식을 통해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최 씨가 선처와 감형을 노리고 경찰 수사에 협조해 피해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건보공단 본사가 강원도 원주에 있어 최 씨 신병은 강원경찰청으로 넘어간 상태. 경찰은 최 씨 구속영장 신청 후 횡령한 범죄 수익금 환수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가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보다 단수 건수는 9% 줄었지만 마약 무게는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발된 마약 가운데 필로폰이 438kg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대마와 케타민 등의 순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일본 홋카이도의 신치토세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대기 중이던 비행기와 부딪혔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강한 눈발 뒤로 보이는 여객기의 날개 끝부분이 부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여객기는 기체 뒷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이동하던 KE-766편 대한항공 여객기가 캐세이 퍼시픽 항공 여객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276명과 승무원 13명 등 289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항 주기장에서 대기 중이던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는 탑승 전이라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날개와 꼬리 날개 쪽에 부딪혀 다행히 연료가 새거나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현지 날씨 때문에 출발이 3시간가량 지연된 상황이었는데 운항을 위해 여객기를 끌고 가던 일본항공 소속 항공기 견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상주업사 귀책으로 일어난 사고로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 첫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 2대가 같은 활주로에 동시에 진입하며 부딪혀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5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반중 독립 성향에 뚜렷한 타이완 차기 총통이 당선된 뒤에도 중국이 잠잠합니다. 대규모 무력 시위나 고강도 경제 보복 조치 없이 오히려 유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셈법이 무엇인지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메시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 민심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수를 통해 통일전선 공작에 대한 일종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타이완의 애국 통일 세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라며 통일 공작의 본질은 대통합이고 인심을 모으는 것이 최대 정치라고 강조한 겁니다. 양안관계 개선을 원하는 국민당 등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포섭을 주문한 걸로 풀이됩니다. 총통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오전 중국의 타이완 판공실 브리핑에서도 시 주석의 이런 지시를 부각하면서 이른바 타이완 동포들에게 유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전체 타이완 여론에서 민진당의 분리 독립 노선을 도려내고 고립시키는 역분리 대응 전략입니다. 중국은 또 선거 직후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가 타이완과 단교를 발표하도록 만드는 등 외교적으로도 차기 정권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전략을 취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난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 지지율도 4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50%를 넘지 못했죠. 중국이 바랐던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중 독립 노선의 민진당 지지세가 4년 전만 못하다는 걸 표로 확인한 셈입니다. 특히 타이완 총통은 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없어서 향후 반중 독립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정국입니다. 실제 과거 민진당 천수이벤 정부 때도 미국 무기 구입 예산이 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굳이 양안 사이의 긴장감을 높여서 반중 여론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실제 반중 독립 성향에 뚜렷한 타이완 차기 총통이 당선된 뒤에도 중국이 이렇다 할 경제 보복이나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진 않고 있는 거죠? 네, 선거 전후 중국의 무력 시위 양상을 곰곰이 살펴보면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군용기는 열대 안팎, 군함은 5척 내외 이렇게 하루에 거의 매일 훈련을 하고는 있지만 동원하는 물량이 예전보다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선 침범과 같은 선을 넘는 도발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차 타이완 포위 때 하루에만 군용기 91대를 띄웠던 것과 비교하면 일상적 훈련 수준입니다.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타이완 정권이 중국의 군사 위협을 부각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 9일 중국이 천문위성을 발사했을 때 방공 경보를 울리면서 영문 메시지로 미사일이라고 표현해 불안을 키웠던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선거 이후에 타이완 해협에 경랑이 일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완 민진당과 차기 행정부를 향한 표적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5월 20일 라이신더 총통의 취임식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정권 인수 기간 동안 반중 독립 노선에 힘을 빼놓기 위한 압박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취임사 때 발언 수위에 따라 고강도 보복 조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봉쇄에 준하는 무력 시위나 양안 간 자유무역협정 폐지 같은 경제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도 주요 고비로 꼽히고 있죠. 네, 미국 비공식 대표단이 이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에 타이완 총통 당선인과 만났었죠. 이를 두고 반중 독립 성향의 차기 총통에 힘을 실어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만큼 타이완 정세 안정을 위해 방문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마디도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본격 대선 레이스 돌입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미국, 타이완의 독립 추구로 인해 긴장이 높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중국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고 이 원론적 수준에서의 반발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판세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1월 미국 대선이 또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가운데 18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예비 초등생 수백 명이 소재 불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아동학대 피해 등의 우려 속에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울산에선 100일 된 갓난아이를 유기하고도 7년 동안 아동 수당을 받아 챙긴 친모가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자 정부가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부가 2016년 원영희 사건 이후 매년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학생들을 전수조사하면서 뒤늦게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도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이 속출했는데 서울이 180명으로 작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인천도 42명이나 소재 확인이 안 되는 등 집계 중인 경기 등 다른 교육청까지 더하면 올해도 수백 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각 교육청은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가정 방문을 진행하고 그래도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비 소집일 전수조사의 허점도 여전합니다. 서울만 해도 소재 미확인 180명 외에 취학 유예나 홈스쿨링을 이유로 예비 소집에 불참한 학생이 7,500명이 넘는데 이들은 보통 유선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에서는 12살 아이가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학교가 주기적으로 부모와 학생 본인과 통화하며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지만 아이가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숨진 다음에야 부모가 아이를 집에 가둔 채 학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조사에서도 홈스쿨링을 한다. 이미 이거는 미리 얘기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더 방문이라든지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불어 초등 예비 소집일 이전에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등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등학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다만 고교 학점제와 병행할 경우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교 학점제와 함께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면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부담이 줄어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로 모순되게 또 고교 서열화와 관련해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존치하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발표해서 이것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진행하고 지역 인재와 사회 통합 전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학생이 사회 통합 전형으로 합격하면 중복으로 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아예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 시행 1년을 앞두고 바뀐 자사고 정책에 당분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고교생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같은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잔다고 답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응답 비중은 특수 목적고나 자율고보다는 일반고에서 높았고 교과목별로는 수학 시간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27.3%가 동의했습니다. 전남 강진군 의회 다수 의원이 의장에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 강진군 의회 의장은 34살로 전국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여성인데요. 기득권 정치 세력의 청년 정치인 죽이기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군 의회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5일. 하지만 지역 주민 등의 거센 반발에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임시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했습니다. 너무나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철회를 하자. 몇 분 의원님들은 의장 사과문을 받고 철회를 하자 했는데 그건 명분이 없다. 정 의원 등이 만장일치로 선출된 의장의 불신임 이유로 제시한 것은 불통과 불신, 반목,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의회 운영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62조에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신임 결의안 사유를 받아보고 참담하다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의안이자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앞서 김 의장은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다시피 한 잘못된 예산 심사 등을 지난 회기에서 정당하게 지적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등은 강진군 의회의 근거 없는 의장 불신임 의결 추진은 청년 정치인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김보미 의장 불신임 결의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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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강진군 의회 6인 의원이 보여준 청년이자 여성인 김보미 의장에 대한 패거리 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후진적 정치 형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불신임을 당할 뻔한 김보미 의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진 군의원 5명을 윤리규범 위반으로 민주당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과 이제 중재 역할을 하시려고 사과문을 이렇게 보내면은 중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과할 사유가 없어서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꼭두각시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의장 노릇은 하기 싫었다는 청년 정치인의 말은 새해 벽두부터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제자연사진작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을 남극 주변에서 발견했다며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작가 롭 스위스테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바다 위에 삐쭉삐쭉 튀어나온 게 빙산인데 눈에 보이는 부분은 꼭대기의 아주 일부분으로 실제 이 빙산은 최대 높이가 400m에 달한다고 작가는 말했습니다. 길이는 약 74km, 총 넓이는 400제곱킬로미터인데 미국 뉴욕시 면적의 3배에 해당한다고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이 거대 빙산은 남극 서쪽 부근 필치너 빙붕에 고정돼 있다가 2020년부터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면서 서울 거리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재 주된 눈구름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서울에는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오늘 퇴근길에도 곳곳에서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눈비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또 도로도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이동하실 때는 미끄러운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대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눈구름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 영향을 주겠고 내륙의 눈비는 밤 늦게나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는 1에서 2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엔 최고 3cm의 눈이 오겠고요. 강원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눈이 강해지기 시작해 모레까지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 10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비와 눈은 내일 새벽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까지 남부 곳곳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 강원 영동에는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부터 다시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는 가운데 오늘 강원 영동에는 바람까지 소속 15에서 20m로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